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아침 일찍 부산까지 오셨고요. 현재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고학들 양성에 큰 힘을 쏟고 계시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와주신 원재원 교수님의 귀한 특강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은 이렇게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제가 차와 인연이 있다 보니 차 관련일로 부산을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차라는 공동구묘를 가진 그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에게 1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사진들을, 사파들을 보시고 저와 재미있게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로 한번 차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의 모든 슬라이드에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를 제가 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뇌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왼쪽 뇌는 주로 언어를 관장을 하고요. 오른쪽은 이미지를 이렇게 관장하는 뇌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버트 혼 교수님에 의하면 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뇌 과학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들은 정보, 어떤 언어로 우리가 들은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은 망각은 동물인지라 약 15% 정도의 기억이 남고 나머지는 다 망각의 강을 건넌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 이미지와 함께하는 정보는 약 89% 이상이 기억 장치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빅토리아 시대의 차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해서 많은 이미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이 좀 뇌리에 한 장 혹은 두 장이라도 남는다면 오늘 제 강의가 보람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차를 전공하시거나 차를 오래 타시거나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이 질문이 너무 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띄웠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디일까요? 이 사진들이. 하반. 또. 저희 동남 서울과 네,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지금 제가 띄운 이 장소는 모두 녹차밭. 제가 원하는 농담이 나왔습니다. 반가운 농담이요. 아마 녹차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해주셨으면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띄운 의미가 없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매스컴에서 혹은 심지어 아나운서가 이렇게 현장에 차밭으로 간 리포터를 연결할 때 땡땡 녹차밭에 계시는 리포터를 연결하겠습니다. 혹은 취미서로 나온 많은 이 차 관련 책들에 이런 사진을 띄워놓고 녹차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 사진입니까? 배추밭이죠. 네. 차 이야기를 하는 제가 왜 배추밭을 띄웠을까요? 우리는 차를 공부하고 또 외부에서 차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녹차밭이라고 하면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혹은 차와 친하지 않은 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해서 녹차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서 배추밭을 띄운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차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차밭의 차나무 잎으로 많은 가공을 해서 다양한 자료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형적으로 녹차를 가장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녹차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표적인 상품 하나, 어떤 그 제조 과정을 거친 결과물 하나를 말하는 것을 대표 단수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배추맛은 배추로 가장 많이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게 배추김치이지만 우리가 배추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다양하죠. 배추전도 하고 배추된장국도 끓이고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들은 배추로 배추김치를 가장 많이 담아요. 그래서 얘를 배추김치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녹차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이시고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니 좀 녹차밭이라는 단어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하고 좀 퍼뜨려 주십사 부탁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로 강연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국립국어원의 표준 대사전에 보면요, 녹차밭이라는 단어를 검색어에 넣었을 때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냐? 다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빅토리아 시대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차문화가 이렇게 용성했는지 잠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 신문에 나타난 많은 사파들 중에서 그 사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층들이 차를 즐겼는지, 향유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차를 향유한 공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파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시대의 이 신문에요. 그래서 이 시대 19세기의 차 광고는 어떤 차를 광고했을까? 광고를 했다면 어떤 광고를 했을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잠시 제가 둘러보니 정말 훌륭한 이렇게 수집품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에 기꺼이 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이 광고에는 어떤 차 도구를 광고했고 또 광고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차도구 광고에 나타난 이 도구를 한번 사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사파들을 제가 어디에서 얻었느냐? 바로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라는 사파 신문입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과학과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약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약 1세기 동안 진행되는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신문을 생산도 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술과 여건들이 조성이 됩니다. 특히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여 다양한 장르의 사파를 신문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어떤 이미지를 대중이 소유한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부유층, 왕족이나 귀족 혹은 그런 정도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화가들에게 부탁을 해서 초상화를 그려줘, 아니면은 어떤 드물게 정물화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고 복제가 거의 불가능해 있죠.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대중들이 이제 이미지를 많이 복제되는 이런 기술로 인해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바로 19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발달을 선도한 나라는 산업혁명의 최초로 일어난 영국이고요. 이
일러스트레이트 런던 뉴스는요, 1842년 호러티 잉그램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창간된 정기 간행물이에요. 쭉 넘겨보면은요, 반절이 글이고 반절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빅토리아 여왕의 재위 시절인 약 64년 정도 통치를 하셨거든요. 그 기간에 이게 주간지로 나와요. 이 64년 동안에 나온 이 신문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차문화를 뽑아내기 위해서 64년 동안 여기에 나온 사파의 차 관련 것을 다 뽑아내서 분석을 해서 오늘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많이 보셨죠? 누굽니까? 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빅토리아고요. 재위 기간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37년에서 1901년 약 63년 200여칠 통치를 하셨어요. 차는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영국은 조금 늦게 유입이 되게 되죠. 영국보다 먼저 해상항로를 개척했던, 대항해 시대로 해상항로를 개척했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해상권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고, 동양의 향신료 무역이나 비단 도자기 무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해상로를 개척을 해서 영국은 좀 비교적 늦게 1650년대에 네덜란드 무역상에 의해서 영국의 차가 처음 전해지게 됩니다. 동양에서 초기의 차는 기호음료가 아니었죠.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약용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커피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 전해진 차도 역시 약용으로 시작을 했고 보건음료로 시작을 해서 일부 커피하우스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무뎌진 채로 이렇게 판매가 되죠. 이후에 왕실이나 귀족들이 응용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서민들이, 대중들이 모두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좀 걸려서 1850년대,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이르러서야 이제 영국에서는 국민음료다라고 할 수 있는 여건들과 음용 인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왼쪽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굉장히 차를 사랑하는 여왕이었어요. 티러버였습니다. 즉위한 해가 1837년인데요. 일기를 꾸준히 쓰셨어요. 여러 기록에 의하면 이 빅토리아 여왕이 처음에 딱 즉위한 해에 트와이닝스, 우리 지금도 마시잖아요. 이 트와이닝스 그 차 회사를 여왕이 나에게 왕실 공식 지정 업체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급을 해줘 이렇게 지정도 했고요. 또 그 다음 해에는 항상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홍차 한 잔을 마시면서 더 타임즈를 읽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굉장히 좋아한 다식, 티푸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폰지 케이크에 생크림과 딸기잼 혹은 블루베리 잼을 얹어서 이렇게 저 티푸드하고 홍차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빅토리아 케이크 혹은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영국인들은 19세기 초반에도 영국인들은 중국 이외에 과연 차를 재배할 수 있을까? 차나무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무가 만약에 중국에 있다면, 차나무가 있다면 녹차나무와 홍차나무는 각각일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중국의 독점적인 공급책밖에 없고 굉장히 귀했고 또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은으로만 중국은 차 대금을 받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무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중국은
우리는 너희들 나라에서 필요한 게 없어 라고 굉장히 이렇게 풍족하게 생각을 했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차 차무역 적자가 심해지자 어떤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맞습니다. 아편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아편을 처음 중국에 시작을 한 거는 빅토리아의 할아버지지요. 영국 왕이 조지 3세 때 이 차무역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편을 서서히 남부 해안지역부터 이렇게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 두 번에 걸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서는 이제 자구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대다수가 차를 마시는데 우리는 차를 만들 수 없을까? 중국 말고 다른 곳에서 차를 얻을 수 없을까? 마침 제국주의 시대죠. 많은 식민지를 이제 개척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 스리랑카 이런 등지에서 이제 대규모 농장,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영제국 홍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시대는요, 이 상류 귀족들이 오후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배고픔을 충당하기 위해서 화려한 티푸드하고 함께하는 애프터눈 화려함과 또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종일 고된 생활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이 추위와 배고픔의 어떤 식사로 함께하는 하이티 문화까지 이렇게 실용성을 갖춘 차문화가 융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계 지도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세계 지도를 띄우면 처음에 낯설어해요. 보통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는 이렇게 한국, 대한민국이 가운데에 있어서 이렇게 펼쳐지는 지도인데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가운데 있네요. 자, 아프리카 대륙 제일 위에 유럽에서 이 붉은 곳으로 보이는 곳이 영국입니다. 이 영국이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되는데요. 식민지를 갖게 되는데 이 붉은 부분으로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바로 대영제국의 영토, 그러니까 직접 지배를 하거나 간접 지배를 하거나 해서 간섭을 했던, 영향을 미쳤던 그 영토입니다. 이 대영제국은요, 현대 문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국의 언어가 무엇이죠? 영어죠. 영어가 세계 공용어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쓰는 시간이 있죠. 세계의 시간의 기준점이 그린위치 천문대인데 이 그린위치 천문대도 영국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분도 계시지만 양복을 입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 양복도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의회 민주주의, 자본주의, 산업, 교통, 많은 스포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인류 보편 문화의 상당수가 바로 이 대영 제국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 굉장히 국민 음료로 화려하게 혹은 실용적으로 향유되었던 차문화가요, 식민지 혹은 관련 있는 영토를 통해서 차문화가 저렇게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홍차문화 하면은 우리가 영국을 어떤 종주국 혹은 홍차문화를 대표하는 나라가 어디지라고 했을 때 영국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면은 훨씬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신문에서 정말 눈이 빠지도록 찾아낸 사파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차 무역, 차 산업에 관한 슬라이드를 띄워봤습니다. 1877년 12월 8일자의 신문이네요. 런던 선착장에서 중국에서 싣고 온 이 차 상자를 지금 하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는 아편전쟁을 거쳤고, 아편전쟁을 거쳤다는 것은 이제 차무역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죠. 또 인도와 실론에서 대규모의 차 재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 차 산업에서, 차 무역에서 굉장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재밌을 겁니다. 19세기에는 또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이제 무엇이 지구를 덮게 되냐면 철로, 기차가 달릴 수 있는 철로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되고요. 또 과학의 발달, 항해술의 발달로 항로가 개척이 많이 되고 항만이 활기를 띠게 되죠. 그래서 증기선, 이제 범선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면서 증기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오늘날 현대의 어떤 네트워크, 이 물류 체계, 이러한 것들이 19세기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러한 배경은 영국 시작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세계의 불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그러한 세상을 담고 있죠. 오른쪽 아래 가장 그 사파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 영국 차 상인이 지금 샘플을 채취하는 거예요. 차 상자를 열어서. 과연 이 샘플이 좋은 차가 오는 도중에 오염되지 않았나, 혹은 오염된 차가 오지 않았나, 적절한 차가 왔나,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고요. 또 변발한 청나라 부역하는 이러한 그 선원들이 차 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에즈 운하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집트죠. 네.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가 한번 스타트했을 때 전 세계 물류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요, 이집트의 것이고 이집트에 있어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로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고 있지요. 완공은 1869년에 되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가 왜 이 세계의 물류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지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유럽에서 인도양을 가려면 어떻게 갔어요?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따라서 또 가장 아래,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 희망봉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뒤로 무려 9,000km가 단축이 됩니다. 오른쪽 큰 사파는 신문에서 제가 찾아낸 거고요. 왼쪽의 아래는 현세의 사진이에요. 우리가 영국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혹은 가보지 않으셨어도 워낙에 유명한 건물이라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파에서 또 보니 반가웠어요. 자, 어느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네, 맞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저 영국 국회의사당의 빅벤은 굉장히 유명하죠. 빅벤 하나 이 바늘 크기가 성인 남자의 키보다 크니까요. 네. 이 국회의사당의 테라스에도 티룸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그래서 이 하원들이 이제 영국은 이렇게 상원과 하원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 정치 체제가 그런데요. 이 하원들이 국회의사당 내의 티룸, 테라스에 마련된 티룸에서 찻집에서 차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전형적인 그 시대의 어떤 그 정치인들의 복장과 이 여성들도 아마 에티켓이 항상
항상 외출을 할 때는 모자를 착용하는 게 에티켓이었는지 저런 모습으로 사파가 그려졌습니다. 제가 참가 공간을, 계층과 공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일러스트레이트 런던 뉴스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참가 공간이 나타났더라고요. 돈을 지불하고 즐길 수 있는 상업적인 공간도 많았고요. 또 계층으로는 여왕에서 정말 하층 노동민까지, 또 연령으로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개월 된 아기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또 장소로는 일터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차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차가 외식 문화를 이끄는 그러한 어떤 역할도 하게 됩니다. 특히 19세기 중엽에는 여성들이 단독 외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에스코트를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시절에 필름이 여성들에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면서 어떤 그 여성의 사회화 과정에서 이 19세기 필름은 수단적인 도구가 되고 새로운 형태의 참가가 창출이 되는 공간입니다. 혹시 이 왼쪽은 어느 상황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무언가 좀 급박한 상황인데 어느 장소를 지금 묘사한 것 같습니까? 아직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러한 사파는 우리 현재의 그 보도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난파선 같아요.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네, 선박. 네, 맞습니다. 그 시대의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이민을 많이 또 가거든요. 이민 가는 그 이민선에서 혹은 이렇게 유람을 즐기는 호화 유람선에서도 차를 즐겨요. 그래서 이렇게 배의 이 갑판에서 차를 즐기다가 풍랑을 만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티테이블이 기울어지니까 여성이 이렇게 지금 차도구가 놓여있는 쟁반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영국에서 왜 차가 19세기에 국민음료였는지 굉장히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파라고 여겨집니다. 이거는요, 제가 굉장히 이따 도구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포인터가 없더라. 시애미는 프랑스의 시골 지역이에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프랑스 시골에서 이렇게 좀 쉬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왕이 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5시쯤이 되니 항상 여왕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 시간인데 마차 이동 중인 거예요. 그래서 시종에게 내가 5시쯤이 됐으니 이제 내 티타임이구나, 마차를 잠깐 세우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싶구나 하니까 이렇게 여기 좀 가운데로 가도 될까요? 여기 이 지금 차를 부리는 이 시동은요 영국인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좀 유색인종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런 차도구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차 광고에 이동식 차도구 우리 뭐라고 할까요? 들차에 나오실 때 조금 다르죠? 모습이? 네, 일반 이렇게 쓸 때와 들차의 차도구가 약간 특징적인 것이 있듯이 19세기 한마디로 들차회 혹은 야외 차 바구니, 차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마차에 이렇게 딱 테이블을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하얀 지금 테이블보가 저 마차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왕이 차를 마시는 그러한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길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오늘 스타일에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은요, 5 o'clock tea라고 5시의 차.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애프터눈 티라는 말은 너무너무 익숙한데 사실 19세기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네, 거의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말이 5 o'clock입니다. 5시에 주로 귀족들이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애프터눈티라는 말이 널리 보급된 거는요. 20세기에 들어서 호텔에서 오후에 차를 제공하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는 단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록에서 5 o'clock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이게 뭐야? 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애프터눈티의 19세기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왕의 티타임을 봤으니 우리 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와중에 사람들은 차를 어떻게 마셨는지 한 컷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네, 스몰 보트입니다. 작은 몽키보트라고 불리우는 이 배가 부두나 템즈강에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마디로 오늘날 택배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는 물류의 이동이 운하 아시죠? 강을 따라서 배. 이게 어마어마한 물류 체계의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송나라 시대의 어떤 그 중국의 역사를 보셨을 때에도 어때요? 물류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할 때 다 운하를 따라서 배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 운하는 물류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택배 혹은 큰 트럭들이 나오기 이전까지요. 물론 이때 철도가 있었지만 이 구석구석 작은 물류로 이동을 할 때에는 비용 면에서나 효용적으로 훨씬 운하에 있는 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자들이 이동을 했는데요. 이 지금 사파에 나오는 가족은요, 이 배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에 택배 업을 하는 가족들이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머그에다가 차를 담아 찻잔을 이렇게 차를 건네주고요. 어머니는 피곤한지 어린 아이를 안고 반쯤 눈이 감겨있네요. 고단한 하층민의 생활이 느껴져요. 딸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티팟에 이렇게 커다란 잔에다 차를 이렇게 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의 차문화 사파들을 살펴보니 귀족들은 찻잔이 좀 작아요. 그런데 노동자, 하층민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다란 머그 같은 찻잔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들은 축구를 보고요. 훌쩍훌쩍 따라 마실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야 되고 또 그러한 어떤 빠른 시간 안에 먹고 또다시 어떤 다음 일과를 해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린 소년이 숟가락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 소년은 굉장히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냐면요, 제임스 와트예요. 제임스 와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호응이, 저는 이렇게 정답만을 원하지 않고 사실 이렇게 좀 창의적이고 다른 대답을 해주셔도 감사한데 이렇게 제 어떤 질문에 이렇게 호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 화가가 어떤 우리로 말하는 국선, 이 출품작, 국가에서 하는 어떤 미술 대회에 출품작으로 낸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제임스 와트 이 고모가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기록에. 우리 조카 제임스는 매일 중상층이었거든요. 중류계층이었는데 매일 은재 찻숟가락으로 이렇게 차주전자 증기에다가 모았다가 이렇게 얘는 맨날 이렇게 저녁 시간마다 이걸로 하염없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장난을 했죠. 이런 고모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난을 치던 제임스 와트가 나중에 증기기관을 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이 증기기관의 발명 전과 후는 정말 다른 세계거든요. 다른
많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와트의 증기기관 이전 이후이 결코 같을 수 없는 이 세계를 만든 하나의 어떤 발명, 이것의 시작,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 바로 차주전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이거를 아시는, 이 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영국의 차 문화는 어떻다? 세계를 바꾼 한 위대한 발명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뭐 보스턴 차 사건, 아편 전쟁, 차가 세계를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증기기관이라는 건 동력을 얻었으니까요. 사람이나 말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아기 한번 보겠습니다. 생후 1개월 된 아기라고 했는데 아이를 키워보신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1개월 된 아기가 너무 커. 돌로 지나가니 저렇게 쓰지 못하는데 이게 아이를 안 키운 사파가가 그렸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지만 어쨌거나 이 기사에 대한 내용 그대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빅토리아 시대에는요 아기가 생후 1개월 정도가 되면은 세례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그날 태어나 처음 차를 맛보게 돼요. 그게 바로 세례티,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닝 티라고 합니다. 이 세례티를 이렇게 그 세례의식으로 차를 접하게 되는데요. 아가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요. 이 가운 이름은 크리스닝 가운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대모님. 네, 천주교. 네.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유모. 빅토리아 시대의 상류계층은요, 육아를 직접 하지 않았어요. 낳기만 했어요. 낳고, 좀 너무 냉정한가요? 낳기만 하고, 아이는 유모가 키웁니다. 먹이고 재우고 뭐 교육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 교육에 대해서 좀 그런 폐해가 있어서 어머니하고 좀 많이 있게 하자 이런 운동들도 교육 쪽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어떤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이때 아가가 뜨겁지 않고 레이스로 장식된 분유병에다가 우유와 벌꿀을 살짝 넣은 차를 이렇게 입에 대면서 세례의식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자, 생후 1개월 때부터 차맛을 알게 된 아가가 어때요? 일찍 배운 도둑질이 무섭지요? 차이로 약간 차를 일상에서 만나는 거는 뭐 결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영국 19세기 빅토리아 아이들 사생활이요. 이제 계층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봤어요. 자, 세 번째로 저와 어떤 상판을 보실 거냐? 차 광고를 어떻게 했을까? 신문에다가 어떻게 광고를 했고, 얘네는 광고를 하면서 이 차 소비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광고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고 팔기 위한,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걸로 만들어진 게 광고지만요, 그 이외의 알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시기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소비를 향한 소비자의 욕망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와 문화적인 욕구, 또 사회적 정서와 편견, 이러한 것들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시대의 광고만 잘 보더라도 그 시대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시대에는요, 진보와 번영이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적으로 충만했던 시기고요. 또 특히 빅토리아 후반기, 즉 19세기 후반에는요,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기이고요. 자본주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구현한 나라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경제사회학자들이 19세기 후반 빅토리아의 이 후기 형치기를 꼽습니다. 이전에는 소량 생산 그리고 소매 방식 소비 유통 구조였다면 이 19세기 후반에는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유도하고 또 많은 물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했어요? 격렬한 점유 경쟁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이전에는 브랜드라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없었어요. 어떤 특정 상표, 브랜드 이러한 개념이 없었다면 이러한 시대와 광고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브랜드라는 인식, 어떤 상품, 공장에서 찍어나온 상품으로서의 인식,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19세기 그러면은 차 광고가 제가 이 신문들을 보니까요, 특히 이 19세기 후반에는요, 이게 이 시대에는 매주 토요일 발행이 되었거든요. 이 발행된 몇몇의 신문에 차 광고가 안 나온 주간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혹은 그 나왔더라도 2군데, 3군데, 5군데 차 회사들이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다른 소비재들도 광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차 광고를 많이 했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세기 이전에 영국에서는 주로 어느 나라에서 차를 수입했죠?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1833년에 그 이전까지 독점한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를 통해서만 중국의 차를 유통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회사였죠? 동인도 회사였어요. 회사라는 말이 들었다고 해서 일반적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컴퍼니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동인도 회사는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냐? 첫째, 군대를 공유했어요. 회사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민지에 갔을 때, 새로운 땅에 갔을 때 무력을 행사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가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도 아닌데 자체 주화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은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동인도 회사 주화 하면은 이미지 같은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화폐까지 발행을 했으니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사실 이제 권력이 있고 군사권이 있으니 많은 정치계하고 결탁을 하게 됩니다. 정경차가 어제분들이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동인도 회사가 1833년에 이제 독점권을 잃게 돼요. 이것은 차의 어떤 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전까지는 차의 가격, 어떤 차 제품의 어떤 차의 질에 대해서 좋아도 안 좋아도, 비싸도 안 싸도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다 결정을 하는데, 동인도에서는 나만 공급할 수 있는데, 근데 독점권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쟁업체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쟁? 누가 빨리 신선한 차를 영국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차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전단지도 있고 포스터맨이라고 해서 우리 왜 어머니 할머니 시절에 그렇게 극장 광고 앞뒤로 메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 시대도 다 마차 포장에다 광고도 하고요, 기차 플랫폼에다 광고도 하고, 많은 또 극장에
전에 막이 오르기 전에 막 이렇게 광고 포스터도 붙이고 해요. 그런데 이 19세기에 가장 광고에 영향력을 끼친 매체는 바로 신문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원에서나 자본면에서나 신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지죠. 구독자 수가.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의 파급력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좀 힘이 있는 혹은 자본이 되는 차 광고의 회사들이 신문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19세기 말에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나이티드 킹덤 티 컴퍼니, 두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립턴, 그리고 세 번째는 마자와 티티. 이렇게 세 군데의 회사들이 매주 광고를 실게 되는데 그냥 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이 되고 치열해지고 차 수요가 이제 하층민까지 이렇게 마시게 되자 나중에는 전면 광고 있죠. 신문 한 면을 다 실는 전면 광고로 차 광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유나이티드 킹덤 티 컴퍼니 광고 이제 한번 저 슬라이드 봐주세요. 저는 이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동화는 우리가 처음에 동화로 접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화가 아니었죠. 어떤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바로 걸리버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마치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걸리버의 이 릴리포트를 묘사한 것 같다. 소인국을 묘사한 것 같다. 원근법이 무시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지 이 광고에서 뿐만 아니라 이집트 벽화라든지 우리 그 불교 불화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중요하고 신분이 높은 분은 크게 확대가 되고 뒤에 있더라도요. 원근법을 무시해서 앞에 있더라도 계층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인물은 작게 표현이 되죠. 분명히 차광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의도가 읽혀요. 이 소인으로 표현된 다국적인들을 한번 봐주셔요. 동양인 혹은 유색인종들이 섞여 있고요. 커다랗게 표현된 편안하게 독서를 하다가 따뜻한 난로바에서 잠이 든 여성은 백인 여성이었다. 이 시대에 여가가 보급이 돼요. 이 시민들이 여가, 여유, 여행 이런 것을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유가 좀 생겼어. 중산층 여성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과학을 발달, 산업혁명을 하다. 이전에는 실을 물레 돌리듯이 실도 자아야 되고요. 옷감을 짜야 되니까 빵도 구워야 돼요. 밀을 이렇게 갈아서 직접. 또 맥주도 만들어야 돼. 차 마시기 이전에 맥주 어마어마하게 어린이까지 다 식수가 오염됐으니까 맥주로 거의 이 수분을 보충했거든요. 맥주를 만드느라고 바빴고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초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공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피누 같은 거, 이 세제 같은 것도 다 만들었으니까 천연제조.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전에 무슨 설명을 해드렸어요? 공장에서 상품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여자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이러한 일상 소비재들이 공장에서 상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제력이 조금 있는 집안 여성들은 여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올라가요. 책을 읽게 되면서 이러한 인쇄매체를 접하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그 시대상이 이 광고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회사입니다. 상당히 다른 분위기이지만 역시 유나이티드 킹덤 티 컴퍼니 광고입니다. 이 광고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를 제가 막 이렇게 확대해서 좋지 않은 눈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광고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왜 열등한 차를 마십니까?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차를 사세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어떤 그 슬로건을 내걸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차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깨알같이 해놓고 이미지를 크게 그림을 넣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여신이거든요. 그런데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투구를, 그렇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손에서 잠시 이제 찰자 때문에 놓고 있긴 하지만 뒤에 보면 삼지창이 있어요. 이 여신의 이름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서 브리타니아 여신이에요. 브리타니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브리타니아라는 명칭은요, 고대 로마가 영국을 통치할 때 식민 지배를 했거든요. 이 로마가 굉장히 고대 많은 유럽 영국을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문명이 그때 이 영국 지역을 이름을 붙이기를 브리타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브리타니아, 거기에서 연유된 이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타니아 여신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국인들은 이 고대 로마를 동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리타니아 여신이 영국의 주화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예전 주화에 보면은 브리타니아 여신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해상 권력과 통일된 영국,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스코틀랜드를 통합한 그런 통합되고 해상 강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영국 아이콘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저 브리타니아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 여신이 편안하게 뭘 빨고 앉아서 이렇게 의자 삼아서 있냐면 바로 유나이티드 킹덤 티 컴퍼니 차 상자를 깔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뒤에 이 차 상자를 나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청나라인, 인도인, 실로닉이에요. 이 전 광고와 현재 이 광고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공통점을 느끼십니까? 바로 이들은요, 차를 광고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사상적인 배경을 무언중에 주입하고 있다. 우리가 식민지에서 너희들이 차를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것은 정당한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을 누릴 권리가 있어 라는 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통해서 영국 차 소비자에게 영국의 식민지배의 본질을 강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좀 하나 더 볼게요. 유나이티드 킹덤 티 컴퍼니 광고예요. 역시 이제 여기에서야 비로소 차 이름이 조금 크게 보이네요. 이 왼쪽은요, 지금 3명의 여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개념이 없었는데 19세기에 상품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왜 우리가 나이키 하면은 이렇게 상표가 있고, 아디다스 불포문이 있고, 샤넬 하면 이렇게 그 상표가 있죠. 이게 바로 유나이티드 킹덤 티 컴퍼니 상표가 바로 저 3명의 여신이 그렇게 상표로 사용돼서 차 상자, 차 포장에 다 찍힙니다. 광고에도 나가고요. 저 3명의 여신은 무엇을 상징하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복장, 정통 복장과 그 상징 위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열되어 있는 3개의 영국 지구도 시끄럽잖아요. 통합이 돼 있고, 혹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 땅도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 이렇게 통합됐어, 하나의 대영 제국이야, 이런 거를 상표에 상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차 같은 거는 또 특징적인 게 보면은요, 호윷 앤 아쌈, 콩고 앤 아쌈, 오펙 앤 카차르 아쌈, 카이소 앤 바르즈니, 조이스트,
인물들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19세기 차는 블렌딩을 했는데 알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팔기도 했지만 벌써 19세기에 블렌딩을 해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대형 제국이 식민지에서 티 플랜테이션이 되면서 이제 중국의 차가 아니고 실론과 이렇게 인도의 다르칠린 이런 대형 제국의 차를 많이 광고하고 중국의 차는 열등하고 이제 올드한 것이고 우리는 영제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형 제국 차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광고를 통해서 또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역시 유나이티드 킹덤 티 컴퍼니의 광고인데요. 아까 그 세 여신이 옷도 갈아입고 어떤 장소에 있어요. 저 장소가 혹시 어디 같아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입니다. 어느 장소일까요? 바로 법정입니다. 법원이 법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상표로 사용됐던 세 여신의 이미지, 저 여신들이 법관, 그 당시 그 의상과 머리 모양을 보면 그 당시의 법관들이거든요. 법관이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여신들이 장소도 바꾸고 옷도 이렇게 법관의 복장을 하고 있느냐? 왜 이러한 사파를 그렸을까? 분명 이유가 있겠죠. 이 광고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공신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냥 일반 아무 어떤 노출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 차가 참 좋아요 하고 광고를 하는 것과 차를 30년 하시고 굉장히 연구하신 어떤 그 전문가께서 이 차는 정말 좋은 차고 가격도 합당합니다 했을 때 소비자의 판매량은 선택은 달라지겠죠. 바로 이 광고에서 노리는 게 그겁니다. 법관이 저기에 보면은 유나이티드 킹덤 컴퍼니의 차는 굉장히 가격도 합리적이고 제품도 보증하고 청결합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어요. 작업들을 막 섞어서 무언가 싸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땅땅땅 하는 그러한 법원의 판결문까지 광고에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신력을 강조해서도 차를 광고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차 회사가 나왔어요. 립톤. 립톤은 차 회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잘 알고 계셔서요. 토마스 립톤이 창업자죠. 1871년에 원래 이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그 글래스고에 상점 조그맣게 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토마스 립톤은 어떤 사람이냐? 마케팅의 귀재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런 회사를 하지? 쉽게 굉장히 창의적인 마케팅 방법을 여러 가지 펼치는데 1880년대가 되면 이제 200개의 이 프랜차이즈 자기 지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이분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차값이 비싸서 차를 못 먹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차를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원에서 티파까지. 그래서 실론에 다원을 직접 땅을 사들여서 다원을 티 플랜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실론 지도고요. 저 지도 안에 표시된 것들이 립턴의 다원들의 위치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직접 중간 마진이 많이 거칠수록 차 가격은 상승을 하잖아요. 중간 마진 없이 다이렉트로 직접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선하고 믿을만한 순수한 실론의 우리 땅, 우리 식민지 실론에서 재배한 차를 이렇게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하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벌크로 상자로 너무 크게 판매를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언제 다 마셔? 그리고 너무 비싸. 립톤은요, 소포장, 다양한 소포장, 지금으로 말하면 200g, 500g, 1kg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서
유명한 대박을 칩니다. 또한 왜 이분이 마케팅의 귀재냐? 이 영국은 지역마다 수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수질을 연구했어요. 우리 차 하는 분들이 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수질을 연구해서 그렇게 그 지역의 물에 맞는 블렌딩 차를 만들어서 그 지역 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부산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차 회사들요. 부산 지역 수질을 연구하니 부산 지역의 수질 자체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 회사에서는 이런 블렌딩을 만들어서 부산 물에 가장 적합한 부산 차를 만들었어요. 하면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고 맛있겠습니까? 그런 마케팅을 펼친 게 바로 립턴입니다. 하나 더 슬라이드 보실까요? 립턴 다원과 차 공장의 모습이에요. 그 다원, 그러니까 찻잎을 따고 차를 제대하는 공장이 어때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있어서 찻잎을 체험해서 이동거리가 짧고 그 지역, 바로 그 다원 옆에서 제다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다 가공한 차를 왼쪽에서 보면은 어때요? 실론 노동자들이 이렇게 철로를 이용하지만 기차가 아니죠. 이렇게 이동을 한강까지 하면은 이제 증기선이 싣고 영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다른 회사예요. 마자와키 티 컴퍼니라는 회사의 광고라고 불렸습니다. 이거는 좀 홍차 다른 분들에도 좀 많이 나오는 것이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인으로 보시는 노인과 젊은 여성이 뭘 하고 있어요? 네, 찻잔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찻잎점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들이 보수도 그 화투로 뭐 하는 점도 보시고 뭐 또 요즘 타로점도 보고 그런 것처럼요. 이 타시오맨시라는 거는 영어로 한마디로 점성, 이렇게 길흉을 점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차가 원래 어디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죠. 이 찻잎점을 보는 것도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의 궁중에 있는 여성들이 찻잎점을 봤다고. 공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이 17세기 영국에 처음 알려져서 이제 1800년대 운수를 점치는 수단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차를 마시고 그 찻잔 밑바닥에 남은 찻가루의 모양을 가지고 길흉을 점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또 흥미를 더하는 것을 광고에 활용을 했네요. 자, 또 마자와키 차 광고입니다. 마자와키 차 광고 보면은 한 핵가족의 모습이에요. 크리스마스네요. 이 광고는 1893년 12월 9일자 신문에 실렸어요. 이 광고를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차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뭘 할까 고민하는데 19세기에요. 차를 선물하세요. 그 다음에 차 도구를 선물하세요. 이렇게 광고 멘트가 굉장히 신문에 많이 실려있어요. 그리고 이 19세기에 빅토리아 역 자체가 앨버트 몰도 일찍 열었지만 다산을 하고 이 가족 스위트홈 이걸 강조한 분이시들 하고 이 19세기에 그러한 어떤 행복한 가정 되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슈였는데요. 바로 차는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행복한 가정, 따뜻하고 안락한 가정, 이런 충만한 이런 것을 차가 함께함으로써 더 강조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마자와키 광고 역시.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알파벳 대문자 T, 이게 T자가 보이죠? 찻잎으로 꾸며 있어요. 우리 뇌가 뭘 좋아하냐면요. 리듬과 운율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리듬, 운율. 그래서 왜 우리가 안 외워질 때도 노래로만 듣고 외우거나 아니면 리듬을 타거나 하면 좀 더 각인이 되거든요. 바로
우리 그런 뇌의 속성을 광고에 응용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게 T 이렇게 한 거예요. T, 알파벳 T는요, TEA, 차, T를 떠올리고요. 그 T는 어떤 T냐? 맞아와 T입니다. 그래서 T. 왜 우리가 리자로 끝나는 말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운율과 타이포그라피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맞아와 T를 마셔라.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도구 광고 이야기를 하고 한 3분 남았는데 도구 얼른 하고 제 강의 마칠게요. 자, 차 도구 광고인데요. 그 당시에 필립스라는 어떤 뭐랄까요, 그 인테리어 용품 소품들을 이렇게 사다가 자라홈이나 모던하우스 같이 이렇게 파는 그러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광고하고 있는 거 웨치우드 이 찻잔이네요. 빅토리아 스타일은요, 영국 앤티크를 대표하는 황금기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들을 누가 주도하고 하냐? 바로 이 시대 산업혁명으로 그야말로 불을 거머쥔 중상계층, 신흥계층들이 이러한 것들을 주도를 하고요. 이들은 중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동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로코코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별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세계 박람회가 바로 빅토리아 시대에 최초로 열리거든요. 우리 지금 엑스포 있죠.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열렸잖아요. 그 엑스포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잘 몰랐던 세계가 융합이 되고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차도금도 나타나서 인도, 이슬람, 일본 이러한 어떤 그 미양식, 예술 양식들이 차도구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따가 저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좀 일찍 와서 둘러봤을 때 저 영국 그 홍차 토끼 차도구의 이렇게 마지막 3분의 2 지점에 보니까 바로 이 맵핀의 웹의 그 금속 팁팟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나 반갑던지요. 네, 이 광고에 나왔던 회사 실물이 오늘 또 어떤 분이 소중한 그 공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자기는 많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때는 산업혁명으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신으로 세라믹, 유리, 전기도금, 브리타니아 금속 해가지고 주성 합금 같은 걸로 이러한 차도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쪽에 이게 슈거통, 이 덩어리 설탕을 짓는 집게라든지 티스푼이라든지 차 쟁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설탕 그릇, 그 다음에 티팟, 밀크저그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곳에서 쓰이지만 상업적인 공간에서 아무래도 여럿이 만지다 보니까 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데 도자기를 훨씬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기차에서도 차를 제공했거든요. 기차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화려해졌죠? 이렇게 웹표면 웹의 광고. 근데 이 시대에 이 T세트를 T서비스, 이게 서비스한다라고 할 때 그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T서비스는 이 차 세트를 말하는데요. 이 시대의 T서비스를 보면은 특이한 게요. 항상 기본으로 이렇게 둥글게 호박 형태는 티팟이고요. 약간 위쪽으로 세워진 거는 커피팟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구형부가 이렇게 따르는 곳이 있는 거는 이게 밀크저그고요. 이거는 이제 설탕 그릇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버너와 탄관, 티케틀이라고 해서 물을 끓이는 거거든요. 찬물을 끓이는. 그런데 이렇게 티세트가 항상 커피팟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뭘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는 차를 공부하기 때문에 차만 보이지만 빅토리아 사람들이 그만큼 차뿐만 아니고 커피도 많이 즐겼구나라는 걸 차도구 광고에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실물이 없을 것 같아서 또 실물을 해서 찾았어요. 이렇게 쟁반에 이게 앤틱입니다. 19세기 그 매피맨 웹사의 그 은재 그 다음에 합금. 근데 이게 순은재하고 이제 그 금속 합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금속 합금보다 순은재 차도구가 2배가량 비싸더라고요. 가격 분석을 제가 싹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트 있고요. 티팟 실물은 저기 있으니 이따가 꼭 못 보신 분들은 확인하고 아 이거 광고에서 봤는데 하고 반가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왕이 프랑스 마차 타고 갔을 때 이동식 차도구 그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했죠. 바로 드류앤손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바구니에 뭘 넣는 거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제가 이게 차 각이기 때문에 차도구를 넣는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 외출 필수품이 모자거든요. 모자를 이렇게 넣는 바구니, 그 다음에 화장품 바구니도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나중에 카메라가 나오면서 카메라를 넣는 바구니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한마디로 이동식 차바구니 종합 세트예요. 그래서 우유통이 있어요. 밀크저그도 있고 그런데 찻잔은 도자기재를 쓰더라고요. 금속 안 쓰고. 왜 열 전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뜨거워서 잡기가 어렵잖아요. 도자기재 버너예요. 티팟에 끓이고요. 여기에 비스켓을 넣고 설탕도 넣고 여기 이게 지금 흐리지 않고 버터 넣고 어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실물이에요. 앤티크. 이 경매에서 이렇게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 광고에 나온 실물인데 어때요? 얘네들을 착착착 접어서 저렇게 오른쪽 작은 파트에 바구니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얘네들 어디에서 썼겠어요? 여가라는 게 생겼다고 했죠? 골프장에서 쓰고요. 또 기차에서 써요. 기차 선반 딱 우리 왜 비행기 타시면 기내식 줄 때 이렇게 쟁반 펴시죠? 이렇게 딱 그 테이블 펴듯이 기차에서도 보리식 이렇게 딱 펼 수 있는 거기에 놓고 고정하고 차를 마셨고요. 마차에 싣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면서 빅토리아인들이 이렇게 차를 즐겼어요.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그 신문 사파로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빅토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